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열흘 넘게 1000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학과 휴가로 이동량이 늘어나는 시기까지 겹치면서 이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데요. 자칫 이번 대유행이 겨울까지 이어지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안에 앉아서 조금 더 자세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교수님, 얼마 전에도 저희가 모셔서 말씀 나눴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쉽게 좀 가시진 않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1000명대 중반을 계속 오가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2000명이 넘을 수도 있다라는 방역 당국의 또 얘기도 있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2000명을 넘을 가능성에 대해서 좀 보고 계십니까? 네, 그 감염 재생산 지수가 지난주에 1.3이었고요. 그다음에 비수도권도 33%를 넘으면서 지속적으로 여행지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전파력이 빠르게 증가를 하거든요. 특히 백신을 맞더라도 돌파 감염 사례가 국내에도 많이 나오지만 네. 해외에서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절반이 돌파 감염 사례입니다. 확진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라면 지난 주말이 토요일이 1,400명 중반대였습니다. 네. 2주 전에 비하면 거의 200명 이상 증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수요일, 목요일을 기점으로 아마 1,700명 정도, 700에서 800 정도 나올 수도 있고요. 예. 빠르면 다음 주면 전 2,000까지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방역 체계보다 좀 더 강화된 그런 방역 체계가 꼭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잠복기까지 감안을 했을 때 한 2주 정도 전의 상황이 지금 이제 연출이 되는 그렇습니다.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최고 단계로 격상이 돼 있는데 그 기간이 2주였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보다는 더 연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전망도 벌써부터 나오는데 어떻게 예견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주말이 지나더라도 확산세가 이 정도에서 머문다면은 상당히 조정이 잘 된 거고요. 분명히 확진자가 늘 그 가능성이 훨씬 예. 높기 때문에 연장뿐 아니라 조금 더 이제 강조된 네. 강화된 방역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3단계에서 계속 방역을 그대로 유지하니까 확진자가 줄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 4단계에서 이 정도 방역으로는 저는 크게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연장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수도권에서는 이렇게 최고 단계로 격상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방역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풍선 효과라고 해서 왜 지방 이제 비수도권으로 나가는 인원들이 많아지면서 비수도권에서의 확산세도 심상치 않은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비수도권에서도 또 단계를 격상하는 조짐들이 보이고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당초에는 이제 지역별로 좀 다르게 좀 적용을 했다가 나중엔 또 일률적으로 바꾸는 좀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 확산세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초반에는 이제 지자체별로 확진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해야 된다고 발표를 하셨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일일 생활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 확진자가 적어서 단계가 낮은 단계로 젊은 분들이 많이 가고 특히 지금 여행지에서는 밤에 불야성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이 그곳에서 감염이 돼서 또 수도권이나 다른 비수도권으로 전파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같이 격상을 해서 같이 조정을 해야지 맞고 정부가 하루 만에 다시 또 단계를 조정을 했듯이 그렇죠. 좀 더 선제적으로 추측을 해서 저는 이 강력을 방어하는 게 필요하다는 걸 이번에 또 한 번 알았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 바캉스 휴가 시즌이기도 하고 이런 어떤 서울을 조였을 때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라는 건 좀 예견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예견 가능한 거였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께서 격상을 같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이렇게 좀 과학적인 자료가 이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단계 격상이나 단계를 내릴 때에도 좀 더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뭐 지역별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집단 감염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에 전해진 안타까운 소식이 청해부대 얘기였습니다. 청해부대 문무대왕 함에 그 성승조원 가운데 80%가 넘게 지금 확진을 받았다고 하니까 참 안타깝고 이 배라는 게 사실 굉장히 폐쇄적인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아마 그 방역에 대해서 신경을 썼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드는데 군 당국에서 좀 안이했던 게 아니었을까요? 네, 초반에 그 청해 부대가 떠날 때는 이게 백신이 그때는 이제 수급도 잘 안 됐고 그렇죠. 그런 면이 있었지만 중간에 우리가 수송을 할 수도 있었고 네. 기항지에 들을 때마다 연락을 하면 백신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거기 군의관도 있었습니다. 네. 이 공조 자체가 다 통해 있기 때문에 이 그 함성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크루즈 같은 경우는 여러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단체 감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였고 또 하나 아쉬운 점은 만일에 7월 2일 날 증상이 나타난 분이 있었죠. 감기 증상이. 그때 바로 검사가 돼야 되는데 감기약만 주셨어요. 거의 일주일 있다가 7월 10일 날 여러 사람이 증상이 나타나는데 또 해피름 항원 검사가 아니라 간이 항체 검사를 시행을 하신 거예요. 항체와 항원은 완전히 다르죠. 항원 예. 검사는 우리가 바이러스가 나올 때 검사를 해서 감염이 된 것을 측정하는 것이고 항체 검사는 이미 감염이 된 후에 최소한 2주가 지나면 내가 감염이 된 항체가 생기는 거거든요. 완전히 다른 검사인데 네. 항원 검사 대신 항체 검사를 가져갔고 그 이유가 항원 검사가 승인이 안 돼서 항체 검사를 가져갔다고 하시는 것도 조금 이유가 좀 납득이 안 가네요. 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검사 자체도 늦어졌고 그 후에 3일 후에 PCR 검사 양성이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단체로 검사를 했더니 뭐 82%가 감염이 됐고 이러한 사례는 이제 밀폐된 공간에 있었고 그렇죠. 초기에 승선할 땐 PCR 검사 모두 음성이었기 때문에 괜찮겠지 않은 아니란 생각 또 수송하기가 어려웠다는 그런 문제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거기에 계신 분들이 지금 폐렴 환자가 상당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우리 장병들의 건강을 정부에서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저는 조금 더 세밀한 그런 방역이 필요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은 반드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처음에도 좀 그런 전조 증상들을 미리 좀 체크를 했다면 이렇게까지 불거지지 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7월 2일 날 그 감기 증상이 한 명 나타났을 예. 때 그때 만일 항원 검사를 했다면 거의 90% 이상 나왔을 거고요. 아. 그럼 그때 전수 PCR 검사를 했다면 그렇죠. 소수에서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시발점이 굉장히 저는 잘못됐다. 거기 군의관도 계시고 그러니까요. 다 있으셨다고 하시는데 조금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뭐 계속 확산세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눈여겨 보시는 부분이 백신이에요. 백신이 언제쯤 내가 맞을 수 있는지, 백신은 어디서 얼마나 공급이 됐는지가 참 궁금한 부분인데 정부가 일단 코로나 백신 3분기 공급 계획은 발표를 했는데 지금 얘기가 되는 게 50대 모더나 수급이 좀 부족해지면서 모더나와 화이자를 제 본인이 선택한 대로 못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좀 정확히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네. 모더나를 예약한 입장에서 화이자 물론 백신 둘 다 mRNA 백신이 네.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예약을 하실 분들은 그러면 내가 예약한 백신을 못 맞고 또 다른 백신을 맞을 수 있지 않은 그 불안감들이 지금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죠. 더구나 예약 자체도 너무 어려워서 뭐 50대 분 같은 경우 자녀를 동원해서 지금 예약을 하거나 그런 사례가 굉장히 그렇죠. 많거든요. 예. 그러면 혼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가족이 없는 분들은 좀 예약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네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좀 신경을 써서 다른 루트로 예약을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 네. 백신 수급에 대해서 정부가 분명히 3분기에는 뭐 충분한 백신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요. 국민들을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또 백신 종류가 바뀐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급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정확히 발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50대 접종 계획에 좀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이면서 그 밑에 있는 계층, 뭐 40대라든지 20, 30대라든지 이런 계획도 좀 전체적으로 좀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 그리고 젊은 층들은 지금 주로 그쪽에서 또 확산이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 맞을 수 있는 거냐 이런 궁금증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50대도 그 예약 자체도 연장이 됐고요. 그러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접종도 최소한 1, 2주 이상 연장이 됐습니다. 40대 이후부터는 지금 기약
연락 없이 기다린다. 정부는 분명히 9월까지 전 인구의 70% 이상 1차 접종을 완료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9월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거의 8월 말부터 9월까지 40대, 30대, 20대가 다 1차 접종을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시간이 없고 또 시간뿐 아니라 백신이 그때까지 수급이 되냐가 관건인데 네, 그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불안해하기 때문에 그렇죠. 빠른 시간 내에 좀 상황을 발표를 해주시고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정부는 사실 11월 정도에는 집단 면역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서 이제 일상으로의 회복을 조금씩 나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2차 접종까지 완료를 이제 11월인데 사실 70%를 완료하더라도 네. 이스라엘이나 영국을 보면 절대로 집단 면역은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바이러스 자체가 우리가 생각한 집단 면역과 달리 돌파 감염 사례가 상당히 많고요. 예. 또 면역이 6개월이 지나면 떨어지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은 중증 환자를 예방하고 방지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접종을 하는 것이고요. 예. 지금의 방역 사태를 저는 더 완화하기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 언제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이제 치료제가 나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연말 정도에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는 네. 지금의 방역 상태를 저는 완화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아까부터 말씀해 주셨던 게 돌파 감염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인구의 한 60% 가까이가 이 화이자 백신 2회 접종을 완료한 걸로 지금 전해졌는데 그렇다면 화이자는 사실 이런 델타 변이에는 좀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화이자 백신 자체가 상당히 예방률이 좋은 거였고 처음에 나올 때는 2차 접종 후에 88% 예방률이 있다고 했죠. 델타에 예. 대해서. 그런데 한 달이 지나더니 64%로 저하가 됐고요. 이번에 이제 아마 조만간 발표가 있을 건데 네. 이스라엘 총리 발표로는 더 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60%가 돌파 감염 사례라는 건 면역이 떨어지거나 면역이 저하된 환자들, 고령자 기저질환, 뭐 장기 이식 환자들은 분명히 이 상태의 면역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그래서 거군요. 연구를 보면 장기 이식 하신 분은 2차 접종을 해도 40%밖에 안 생기세요. 항체가. 그리고 그 항체가 빨리 떨어지는 거죠. 얀센 같은 경우는 발표에 한 88개월 정도 네. 항체 역가가 유지된다고 하였지만 물론 백신 종류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히 6개월이 지나면 항체 역가는 떨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부스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하지만 전 인구가 부스터를 맞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면역 떨어진 분이나 예. 암 환자분들 이런 분들에 준해서 부스터를 좀 생각을 고려를 해봐야 되고 하지만 우리 국민은 최소한 2차 접종 완료가 목표이기 때문에 네, 그 점에 신경을 쓰고 돌파 감염 사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과거에 백신 접종 후에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는 점은 조금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마스크는 계속 착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뭐 마스크를 벗고 다니고 예전 같은 코로나 이전 같은 생활을 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네요. 네, 그리고 우리가 치료제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예. 지금은 이제 효과적인 치료 항체 치료제가 나와 있는데 주사제라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아마 연말 정도 되면 흡입제로 집에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5일 네. 정도 임상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구 치료제도 연말 정도면 5일 드시는 걸로 나오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은 걸로 지금 이상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너무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다만 연말까지는 이러한 방역 상태를 좀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아까 이스라엘 얘기를 했었는데 영국 같은 경우가 지금 일일 신규 확진자가 한 5만 명 정도 육박하는 상황인데 보니까 뭐 자유의 날이라고 해서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고 뭐 모여서 같이 뭐 관광 이런 것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서 조금 의아한 생각도 좀 들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영국은 초반에 확진자랑 사망자가 많을 때 비해서 사망자가 상당히 줄었다는 예. 백신 접종 후에. 그렇지만 문제는 확진자가 많아지면요. 많아진 날엔 반드시 변이가 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사례에서 변이가 생길 확률이 높다고 지금 과학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 영국 사태에 대해서 아마 조만간 다시 봉쇄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미국 사례를 보게 되면 영국이 봉쇄 후에 한 달 이내에 다시 방역을 강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다시요?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한번 얘기를 한 거라서 완화를 해보는데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뭐 알파 변이, 델타 변이, 뭐 베타 변이, 뭐 람다 변이 뭐 이런 네. 계속 변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나온 이런 어떤 백신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지금 파이자 백신 아까 말씀 2차 접종 후에 한 64%까지 되고요. 예. 아마 아스트라제네카는 60%가 훨씬 떨어져서 나올 것 같고요.
있고요. 얀센은 상당히 결과가 좀 좋게 나왔는데 네네. 모르겠습니다. 얀센 자체의 발표라 논문이 된 건 아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백신들이 최소한 50% 이상은 2차 접종의 변이를 차단을 할 수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면역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이 돌파 감염이 될 때 좀 중증으로 갈 수 있지만 네. 대부분 건강하신 분들은 우리가 감염이 되더라도 입원을 하거나 중증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방역을 지키면서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천은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아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도 당분간은 좀 마스크도 잘 쓰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좀 집중해서 보여주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커머스 시장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벽 배송 등 당일 배송을 뛰어넘은 근거리 퀵커머스가 이 새로운 키워드로 부상했는데요.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 유통업계 경쟁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 홍익대 경영학과 홍기훈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2019년이죠. 배달의 민족이 이 비마트라는 걸 런칭했는데 당시에는 좀 실험적이다. 이게 성공할 것인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른바 이 퀵커머스 그러니까 신선이나 가공식품 등을 뭐 1시간 이내로 배달해주는 이 유통 형태가 점점 판이 좀 커지고 있는 모양새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커지는 정도가 아니죠. 예. 지금까지 뭐 우리나라가 1963년도에 신세계 백화점이 동아백화점 나오면서부터 유통 전쟁이 이제 됐는데 네. 그 유통 전쟁의 이제 근거는 잘 먹고 잘 사는 얘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죽고 사는 문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이커머스가 얼마나 지금 뭐 많은 능력을 필요로 하냐면요. 상품 보유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재고 관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스마트 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막대한 지금 자본이 들어가고 등등 하는데 우리가 이제 유통 전쟁하면은 용진이 형하고 동빈이 형 싸움인 줄 아는데 지금은 그러니까요. 뭐 플레이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짜 지금은 뭐 감히 말씀드린다면은 죽고 사는 문제. 요번 이 유통 전쟁의 승자의 버스에 타지 않으면 진짜로 낙오되는 듯한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판이 커져도 굉장히 퍼졌고 그다음에 혼자서 살기가 힘드니까 그렇죠. 합종 연행이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는 그런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뭐 저희 앞서 말씀드린 배달의 민족도 그렇고 뭐 쿠팡이츠도 그렇고요. 또 현대백화점 각종 이제 규모 있는 업체들이 많이 뛰어드는 업체다 보니까 이 퀵커머스 시장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 퀵커머스 시장은 라스트 마일 측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거에 비해서 사실 백화점들이 요새 뛰어드는 부분에 대한 경쟁력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사실 이 시장에서 백화점이 뭘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편의점이나 아니면은 기존 유통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도심 내에 그 자신들의 재고를 쌓아놓을 수 있는 물류 중심들을 예를 들어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한 15,000개점 정도를 정보가요. 네. 편의점들 같은 경우죠.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들을 봤을 때 사실상 퀵커머스 시장에 최적화된 그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당연히 자신들의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고 플러스 지금은 생존의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생존의 이슈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네네. GS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여러 업체들이 이제 자신들의 그 기업 구조
뭐 M&A를 한다거나 아니면 합병을 한다거나 해서 퀵커머스 시장에 진출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뭐 유통업체 지금 앞서 말씀 주신 뭐 백화점, 편의점 같은 기존 유통업체들도 이제 퀵커머스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 시작은 배달의 민족이었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배달의 시장과의 어떤 그 퀵커머스 경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 서비스 차별화를 하는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예. 지금 뭐 사실 비마트 왔을 때는 맨 처음에 이제 걸었던 건 뭐냐면 1인 가구에 대해서 명확하게 타겟을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사실 수년간 걸쳐서 이게 진화가 돼야 되는데 예. 코로나19로 해서 그게 확 당겨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벌써 오프라인에서 외식 업체에 가서 식사하시는 이 액수보다 앱으로 배달시켜서 먹는 액수가 벌써 커졌어요. 그러니까요. 등등의 뭐 하는데 하여튼 서비스 차별화를 지금 가는 부분들이 가장 지금 살아남는 부분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배민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어떤 식으로 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켓 컬리도 보세요. 예. 빠르게 뭐 새벽 배송한다면 그걸로 된 게 아니고 거기다가 프리미엄 농산물을 갖다 준다. 그렇죠. 등등. 그다음에 뭐 비마켓 같은 데도 지금 뭐 기저귀 갖다 주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을 딱 명확하게 지금 치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진짜로 뭐 야 이커머스 하니까 뭐 퀵커머스 하니까 이제 들어가야 돼 이게 아니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타겟팅해서 들어가야 되는 굉장히 고도의 마케팅 전략이 지금 필요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서비스 차별화가 뭐 이 독자들이라든가 이거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얼만큼 다가가느냐가 승부처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최영호 고문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퀵커머스라는 게 빨리 전달한다를 넘어서서 각자의 뭔가 색깔을 입히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이 보이는 게 앞서 교수님께서 왜 편의점보다는 백화점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동형 물류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그걸 이제 갖고 이제 집에 갖다 주는 그런 형태로 하면서 뭔가를 좀 해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장 변화를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백화점의 경우에는 말씀해 주셨듯이 차별화 전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백화점은 양극화가 되어 있어서 사실 현대백화점도 그렇고 명품 위주의 전략을 채택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사실상 잘 먹히고 있고요. 그렇다면 명품을 딜리버리를 할 수 있느냐 하면 그건 또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백화점들이 빠르게 배송할 수 있고 도심에 물류센터를 가지고 있다는 장점만으로 승부를 하기에는 이 시장이 너무 출혈 경쟁이 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6.25 같은 경우에도 인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6.25가 인수되기가 어렵다는 이유도 추가 투자 부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 시장은 계속해서 돈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백화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장의 매출이 나지 않는 사업에 이렇게 큰 대규모의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주셨는데 6.25를 지금 인수할 것이다라고 이제 후보로 떠오른 곳이 GS 리테일인데 GS 리테일이 가져올 수 있다 보십니까?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일단 가져올 수 있느냐라는 데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져올 수 있고요. 다만 자금의 문제가 이제 문제가 될 수 그렇겠죠. 있는데요. GS 리테일의 경우에는 작년에도 채권을 발행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GS 리테일이.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합병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용 등급을 겨우 방어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추가 자본 조달 여력이 부족한데 그래서 이제 사모펀드와의 컨소시엄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자금력은 어떻게든 마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시너지 측면이나 경쟁력의 측면에 있어서 GS 리테일은 굉장히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GS 리테일이 네. 이 요기요를 가져왔을 때 시너지가 있다면 가져올 만하다라는 평가들도 있거든요. 승자의 저주가 될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겠죠. 요기요를 갖고 오면 네. 요기요를 갖고 있었던 데가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 그 배달의 민족하고 경쟁하는데 배달의 민족은 이쪽 훤히 다 알고 있는 그렇죠. 부분들인데 그것도 저하고 그다음에 이제 쿠팡이 지금 2위로 이제 부상이 되고 있어요. 네이버 네. 쿠팡 뭐 이러는데 그러면 이거를 해서 2위 정도는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시장의 확장성이 뭐 굉장히 지금 뭐 어려운 지경이 되고요. 요기요 자체가 지금 10년 넘는 시스템 갖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시스템에 대해서 좀 또
그것에 상응하는 좀 투자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으로 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기요가 뭐 사실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거 매물로 나온 게 아니라 요기요는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렇죠. 지금 꺾여서. 네, 나왔기 때문에 과연 핵심 경쟁력을 얼만큼 가질 수 있느냐가 굉장히 이제 뭐 중요시 되는데 뭐 GS 리테일이 지금 뭐 이런 합병 작업들 그다음에 홈쇼핑 들어온 작업들에서 일단은 거점을 굉장히 많이 지금 확보는 했어요. 네, 그래서 네. 31개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편의점이 좀 15,000개 뭐 그렇죠. 등등인데 그것을 어떻게 꾸려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행히 뭐 지금 1분기에 현금 흐름이 2조 이상이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돈 문제는 좀 뭐 조금 약해지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게 원래 2조에 나왔는데 지금 1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1조라 그러면은 추가 투자금까지 한다 그러면 요기요는 사실 5천억이 안 되는 그런 매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사실 지금 뭐 이런 유통업계 시장에서 가장 핫한 업체 중 하나가 쿠팡이었는데 쿠팡도 이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쿠팡이츠 같은 경우도 지금은 송파구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는데 이게 확대돼서 좀 전국적인 서비스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가능성은 있고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현금이 충분히 장전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돈을 부으면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온몸으로 증명해 보인 회사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시장 점유율을 가져오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면 네네. 당연히 송파구 바깥쪽으로도 진출을 할 수는 있을 텐데요. 이제 쿠팡을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우려들. 네. 이 과연 저게 언제까지 가능할 것이냐에 그렇죠. 대한 문제입니다. 돈이 5조가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또 생각보다 빨리 없어질 수도 있는 돈이거든요. 사업을 하다 보면요. 지금 분기당 3천억에서 5천억씩 돈을 태우고 있는 적자를, 상황인데 네. 그렇게 되면은 10분기, 15분기 그렇죠. 이제 시간이 산술적으로 있는데 봤을 때. 네, 문제는 미국 시장에서 이만큼의 규모의 IPO를 진행해 놓고 나서 추가로 돈을 또 자본을 또 조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한다면은 과연 누가 이 쿠팡에게 또 그만큼의 돈을 줄까라는 의문이 있는 겁니다. 정말 그러니까요. 자신들의 마지막 이제는 그 자원까지 탈탈 턴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면은 쿠팡도 돈을 벌어야 될 텐데 쿠팡이츠의 서비스 모델을 보면은 너무 비쌉니다. 서비스 모델 자체가 네, 모델 자체의 비용이 돈이 많이 너무 들어가는 큽니다. 네. 모델이군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과연 이거를 확장시킬 경제적 인센티브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같은 현상이 배달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2016년대 흑자 내고서 한 2년 버텼어요. 네네. 그리고 다시 이제 적자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 2가 다 적자로 해서 얼만큼 거든요. 그러니까 막대한 자금이 지금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 이건 이제 쩐의 전쟁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자체가 예. 지금 뭐 손정이 소프트뱅크에서 지금 돈 대주는 부분, 그러니까요. 뭐 그다음에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스가 돈 대주는 부분 이것들로 지금 막아가는데 두 회사가 진정 승자가 되려 그러면 흑자 전환을 누가 빨리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상황으로 나오는데 흑자 전환이 굉장히 요원해요. 지금 그러게요. 거점 확보를 위해서 계속 지금 늘리는 투자하는 건데 야 이거 분초 단위의 속도 전쟁이 가 있는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돌아서 뭐 우리한테 올지 모르지만 이게 흑자 전환으로 가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손해를 볼 건지 진짜 이거를 배달하는 라이더들이 손해를 볼 건지 누군가는 아픈 고석이 있어야 흑자 전환이 될 것으로 보여져서 빠른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관련 법률 이런 것들이 빨리 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참 편해졌어요. 이 앱으로 좀 몇 번 누르기만 하면 원하는 상품들이 집 앞에 와 있고 이렇기 때문에 편해졌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동네 상권이 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걱정 어린 시선들도 존재를 하고 지금 이 시장 자체가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승자의 저주라는 말씀을 해 주실 정도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동네에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현실화될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사실 어제 배민 라이더스를 통해서 그 샴푸를 주문을 했습니다. 아, 주문하셨어요? 근데 주문하고 나서 24분 만에 오더라고요. 24분이요? 늦었네요 좀. 네. 옷 그러면은 갈아입고 나가는 것보다 빠를 수도 있겠는데요, 맞아요. 그래도? 편의점을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예를 들어 밤에 편의점을 가야만 한다면 그렇죠.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마트에 갈 나가야죠. 수는 없어요. 근데 집에 앉아서 이걸 봤는데 사실
그 배달비가 2천 몇백 원이 들어갑니다. 네. 그 정도 감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동네 상권이 타격을 입는 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방안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생의 그렇죠. 방안이 있느냐의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상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배민도 마찬가지고 쿠팡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유통업체들이 정말로 큰 돈을 투자해서 지금 점유율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동네 상권의 같은 경우에는 그 경쟁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예. 동네 상권을 살리겠다라고 하면 자신들이 점유율을 뺏겨야 되는데 그렇겠죠. 그만큼의 투자를 받은 돈을 태워서 얻은 점유율을 뺏긴다는 거는 상상을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이 이슈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타다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바로 요 부분이 이 동반 성장 이슈가 퀵커머스 산업에 잠재적으로 매우 큰 위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참 편하긴 편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진짜 말 그대로 동네 슈퍼, 동네 마트 안 가게 되니까 상처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가 나왔다 그래서 자전거가 없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틈새 시장과 이런 소위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일단은 현행 법상으로 거래 제한이 없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규제 사항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틀만 갖춰 놓으면은 뭐 공생의 그런 부분들은 찾아갈 것 같고요. 어떻게 하든지 지금 이런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게 거점이거든요. 네네. 그럼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요. 뭐 다크 스토어라 그래서 뭐 불을 꺼놓은 스토어라 그런 게 아니라 네. 거기 안에서 이게 배송의 거점이 되는 것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등등의 조금 발전적 뭐 한쪽만 보는 게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이거는 찾아가는 것이 뭐 업계뿐만 아니라 정치계 그다음에 입법하시는 분들의 숙제지. 이거 그냥 외면에 있는 것만 봐서는 굉장히 뭐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퀵커머스 시장이 막 성장하려고 시작하려고 하는 이 시점이 그 고민을 해야 되는 아주 적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커머스 시장도 좀 체크를 해볼게요. 1세대 이커머스 업체인 인터파크까지 매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커머스 시장에서 인터파크가 상당히 뭐 나름대로는 잘해왔다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부진했다라는 결과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파크의 경우에는 숫자를 조금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인터파크가 숫자요? 유통 쪽 그 이커머스에서 1세대는 맞기는 한데요. 지금 보면은 쇼핑 도서 엔터 투어 예, 네. 4개의 부문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네. 19년 기준으로 보면은 3조 8천억 매출 중에서 이 이커머스 산업에서는 2.8% 점유율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2조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매출이 반토막이 났는데요. 그러네요. 근데 이게 문제가 이 인터파크 전체의 거래액 중에 48%가 투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 투어 쪽이에요. 부분에서 손실이 70% 매출이 감소가 70% 가까이 됐기 때문에 사실 매출 감소가 일어난 부분이 이커머스 부분이 아니라 네네. 쇼핑, 그 투어. 투어 그리고 네. 그 엔터 네. 부분이었습니다. 엔터도 같이 네, 코로나 영향을 맞아요. 받은 거네요. 그래서 두 부분 다 한 70% 이제 매출이 감소가 됐는데요. 그거에 반해서 쇼핑은 전체 매출의 한 28%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쇼핑은 19년, 20년 거의 비슷하게 1%밖에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쇼핑이 좋느냐 하면 사실 쇼핑도 좋지 않은 게 그렇지도 않군요. 그 온라인 쇼핑 산업은 작년에 16.7% 성장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매우 언더퍼폼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인터파크는 직매입 기반이 아니라 이제 수수료 기반 오픈마켓이기 때문에 이런 네.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이런 숫자들을 맞춰 보면 인터파크의 경쟁력은 공연이나 예매 시장에 있고요. 투어나 아니면 온라인 도서 시장에 있지 상품 쇼핑에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이커머스 산업의 성장의 수혜를 입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 이 회사는 쇼핑 회사라기보다는 도서나 여행 예매 회사로 보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인터파크의 언더퍼폼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지난번에 이베이 코리아를 네. 지금 신세계가 쥐게 되는 상황이 그렇죠. 연출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롯데가 이제 좀 그러니까요. 외면을 받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파크를 롯데가 줄 수 있나? 롯데가 관심을 보일까에 대해서 관심을 그러니까 갖거든요. 이 이커머스 나왔는데 롯데가 조용해요. 그러니까요. 롯데온이라는 것을 지금 걸어놓고서 예. 뭐 사실 중고나라에 이제 지분 투자한 거 외에는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대를 했던 게 뭐냐면 이 롯데는 이제 1년에 2번씩 사장단 회의를 합니다. VCM이라고 밸류 크리에이션 미팅에서 사장단 회의를 하는데 여기서 무슨 메시지가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안 나왔어요, 이번에. 그렇다면은 아주 근본적으로 지금
이것을 바꾸고 있느냐. 롯데가 유통을 놓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롯데 그래서- 유통 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안 되죠. 그 동빈이 형하고 용진이 형 지금 싸우는 거 지금 이게 핵심으로 지금 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렇다 보니까 롯데가 뭔가는 지금 하고 있는데 네. 흘러나온 얘기는 일단 이런 뭐 출혈 경쟁보다는 뷰티, 패션, 그다음에 식품 3대 카테고리에 아주 밀착되게 이 뭐 커머스를 한번 이용해 본다는 얘기가 잠깐 흘러나왔는데 일단 지금 근본적으로 체제를 지금 바꾸고 있는 게 롯데라고 보여지고요. 그것이 다 되기 전에는 뭐 인터파크를 인수하든가 다른 걸 인수하는 게 자기 몸에는 안 맞을 겁니다. 근데 분명히 롯데 가만히 있을 롯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겠죠. 요번에 이제 VCM 하면서 수소 경제로 가는 부분 롯데 케미칼은 정리가 됐어요. 네네. 그렇지만 유통 부분에서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은 좀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롯데가 유통업계의 뭐 공룡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쓰는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세를 확장해 왔는데 안 하는 데가 없었거든요. 백화점, 뭐 마트, 뭐 그렇죠. 슈퍼마켓 다 하는 편의점까지 다 하는 곳이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롯데가 그렇게 잘하는 게 없지 않나라는 평가까지 나오는 상황이 됐어요. 롯데 상황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롯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쪽도 저쪽도 완전히 가지 못한 네. 중간에 어중간한 참 애매한 상황이 상황이라고 됐습니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마구잡이식으로 M&A를 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베이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너무 비싸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유였거든요. 그렇죠. 필요한 걸 안다고 알고 하더라도 네. 인터파크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커머스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갖는 것도 있겠지만 롯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고문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방향성을 잡는 게 더 시급하지 않을까.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지를 먼저 고민을 해봐야 할 때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나서지 않는 걸로 보여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신동빈 회장의 고민이 참 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회의 나온 그 뭐 뒷얘기들을 들으면 예. 일단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수소고 그다음에 메타버스 얘기 메타버스, 굉장히 많이 나왔고 네. 모빌리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왔다는 걸로 봐서 뭔가 지금 움직임이 있고요. 이걸 뭐 누군가가 채를 잡아서 전체적인 구조를 그럼 롯데원에 이제 사람들을 어떻게 붙이고 구조조정하고 조직 개편을 어떻게 하느냐가 일단 나와야 되는데 사실 롯데는 지금 뭐 자기가 지금 급한 사안이 하나 있죠. 호텔 롯데를 상장해야 네네. 되는 부분. 그거는 참 오래된 숙제가 됐습니다. 그거부터 빨리 끊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까 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번 버스를 못하면은 유통 전쟁에서는 지금 지게 된다는 게 그러니까 뒤로 남으면은 뒤에서 걸어서 와야 돼요. 이 버스 못하면요. 그래서 굉장히 죽고 사는 문제에 지금 변곡점에 있는 부분들에서 롯데도 뭐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네. 그래서 롯데 오늘 중심으로 해서 뭔가를 하겠지만 우리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지향점이라든가 나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하게 나오지 못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만약에 롯데도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과연 인터파크는 누가 가져가게 될까도 시장에서는 참 궁금해할 부분인 것 같은데 좀 거론되는 업체들이 있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인터파크를 이커머스 업체로 보지 않고요. 예. 만약에 엔터사 아니면은 예매사로 네네. 보게 예매사. 된다면 이제 카카오에서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카카오.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이제 카카오는 엔터사도 만들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카카오가 예매라든지 온라인 특히나 티켓팅 투어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거는 맞는데요. 네네. 인터파크가 말씀드렸다시피 생각보다 비즈니스를 잘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미 플랫폼을 기확보하고 있는 카카오의 경우에는 인터파크를 인수하기보다는 차라리 자기네들 비즈니스를 인터파크보다 빨리 키우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져와서 뭔가 키우는 것보다는 그냥 하던 거 잘하는 게 낫다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카카오가 자꾸 물망에 오르기는 하나 이미 여러 가지 이벤트들로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 자신감이 충만한 기업이 굳이 M&A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통해서도 충분히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마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카카오는 관심을 쓸 수 있죠. 뭐 카카오 M으로 해서 지금 카카오 엔터하고 이런 거 다 하고 합병을 있으니까. 다 하고 있고 예. 이제 또 상장까지 앞에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회사 내에 지금 140개의 그 지금 CIC가 있습니다. 기업 내 기업. 네. 거기서 분명히 싸게 나온다면
분명히 이제 싸게 관심을- 나온다면. 예, 뭐 이건 싸게 나올 수밖에 지금 없어요. 1세대 이커머스인데 요번이 진짜로 이 이커머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타니까 가격이 좋거든요. 예. 그렇지만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요기요처럼 2조에서 1조 떨어지고 이게 지금 5천억에서 7천억 내려가는 부분들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뭐 가격이 맞는다면 들어가겠지만 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 수 없는 뭐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의 상황을 신세계는 과연 어떻게 보고 있을지도 참 관심사일 것 같은데 이베이코리아의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 이후에 정용진 부회장은 사실 특히 SNS로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뭔가 친근한 이미지도 많이 입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신세계는 지금 이 유통업계의 변화를 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일단은 크게 관심을 가질 여유는 없을 겁니다. 아, 여유는 왜냐하면 없어요? 이베이를 가지고 오면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아, 그렇죠. 기본적으로 할 일이 너무 많고 자신들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한 발 빨리 나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우리는 이것만 잘하면 돼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서도 이제 좀 비싸게 샀거든요. 아, 이베이를. 그렇죠. 네. 이게 가격의 문제인데 이베이를 비싸게 사는데 심지어 외부 투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는 자신들의 유동성이 부족한데 네이버도 빠졌었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요기요가 정말로 자칫하나마 싸게 뭐 예를 들어서 5천억에 팔린다. 네. 라고 한다면은 신규 투자를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아, 그러다가 싸게 팔렸을 보면은 때는. 심지어 그 인수된 금액은 딜리버리 히어로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렇게 독일 기업으로 되면은 들어가죠. 오히려 배달의 민족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데 강화시키는 데 쓰일 수 있는 자금으로도 이용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보면 자신들은 인수를 하고 충분히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그 경쟁 상대들이 더 경쟁력을 갖춰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 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모님 어떻게 보세요, 신세계는? 저는요 신세계는 사실 이제 뭐 지금 들어오는 게 예. 남들 하는 거 지금 쫓아가는 모양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기가 끌고 가지 아, 못하고. 그것도 패스트 팔로우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뭐 그래서 퀵커머스에 지금 뭐 들어가서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그러면서 생각한 게 네이버하고 주식 교환했어. 그러니까 네이버가 좀 도와줄 거야. 들어올 거야. 그다음에 뭐 우리 배송회사들이 있고 뭐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근데 퀵커머스에 지금 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배송은 거들 뿐이에요. 이것을 서비스 차별화를 해서 어떻게 그렇죠. 독자들을 끌어잡느냐가 지금 중요한데 그 부분이 지금 뭐 저는 뭐 신세계도 빠져있다. 지금 좀 안 돼 있는 것 같고 네. 사실 저는 신세계라면은 지금 미국에서 유행하는 게 뭐냐면 올리브라는 이 배송 체제가 나왔어요. 올리브요? 이거는 일주일 동안 자기가 사고 싶은 걸 올려놓으면요 한꺼번에 다 모아서 갖다 줘요. 천천히 배송이에요. 이거는 거꾸로. 아. 근데 굉장히 지금 그렇게 하면서 생활의 포트폴리오가 짜지잖아요. 이 사람은 뭐 하고 그래서 네네네. 딱 이 사람에게 맞는 제안들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모아서 이걸 갖다 줍니다. 그러면 배송에 있는 뭐 박스라는 거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제일 이 좋은 호평이 나오는 게 이러면은 반품하고 이런 게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같이 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남 쫓아가서는 신세계는 뭐 여기서 크게 지금 뭐 IT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니고 또 종합 물류 지금 거기에 또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뭔가 사내에서 진짜 다른 특별화하는 부분들로 가야 되지. 지금 이것을 쫓아가서 자기네 점포들을 갖고서 어떻게 해보겠다. 이 부분들은 뒤처지는데 아주 뭐 첩경이라고 보여집니다. 느린 배송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아예 다른 생각을 해야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 정도의 상황이네요. 아니 보니까. 지금 오아시스라고 이 식품 배송하는데 지금 뜨는 데가 있는데요. 네. 마켓컬리하고 붙어서도 지금 밀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유기농만 전문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품질이군요. 지금 분화되는 부분들이 지금 있고요. 아까 뭐 로켓 배송 뭐 얘기했지만 기저귀 갖고서 부모들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마켓컬리면 새벽 배송도 있지만 거기 프리미엄으로 가는 것 등등의 지금은 차별합니다. 미국에서도 그룹허브라는 게가 사실 배달의 1등이었는데 네네. 도어대시가 이거를 확 뒤집는 거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문 앞까지 갖다서 갖다 준다는 거죠. 딱 차별화의 이 포인트만 잡으면은 뭐 어디든지 가는데 그것을 생각 안 하고 이거 크고 뭐 빨리 가는 부분들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제가 재미난 얘기가 뭐냐면 이 유통업계 분들하고 이제 세미나 한번 하는데 예.
퀵커머스 하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빠른 배송, 뭐 빠른 얘기했더니 막 야단치시더라고요. 야단을 주셨어요. 네. 퀵커머스는 즉시 배송이라는 거예요. 즉시. 네, 그거 잘 알고 이 말씀을 하시려고. 빠르다를 넘어섰다는 얘기인가요? 네, 빠른 거는 그래서 그 다음에 항상 당신보다 더 빠르게 우리가 배송해 준다는 게 뭐 모토다. 예, 이런 모토인데 얘기군요. 그건 독일의 뭐 고릴라스라는 데서 지금 쓰고 있는 부분들이긴 한데요. 그래서 특화가 돼야 되는 이것이 뭐 구독자의 마음을 잡는 차별화 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지난 한 1년 반 정도를 돌이켜 보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참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특히 이 이커머스 시장 그리고 배달앱 시장은 참 많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원래 한 2, 3년, 3, 4년 뒤에 올 게 확 당겨왔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나서도 배달앱 시장은 계속 커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편합니다. 편하죠. 참 편해요. 편하죠. 참. 저도 이제 락인된 소비자 중에 하나인데 네, 샴푸 주문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플랫폼의 편리함을 경험해 본 소비자라면 이 플랫폼의 락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편의성을 위해서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계속해서 커집니다. 왜냐면 돈을 한번 내고라도 해봤으니까요. 편리를 사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시장이 작년에는 17조 원에 달하는 시장이었어요. 근데 그 전에는 10조 원이었거든요. 거의 2배가 됐네요. 그렇죠. 근데 이만큼 빨리 커지지는 않겠죠. 성장률 둔화는 속도는 불가피합니다. 저하되겠지만 그러나 성장을 하지 못할 거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운 게 쓴 사람은 계속 쓸 수밖에 없고 사실 아직까지 저도 그렇고 오프라인에서 구매하는 것들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오프라인에서 구매 아직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거를 굳이 걸어가지 않고 이 더운데 가 그렇죠. 되다 보면 맞아요. 처음에는 수수료를 1,000원 냈지만 그 다음에 2,000원 낼 수 있고요. 2,000원 내고 나면 2,500원도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 거예요. 500원 정도니까. 그렇죠. 근데 0원에서 2,500원은 매우 힘들겠지만 그렇죠. 2,000원에서 2,500원, 2,500원을 내고 있었는데 3,000원? 그래도 이건 내지 할수 뭐 있지.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 이제 프로세스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면 이 시장의 성장성은 한동안은 크게 의심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없어지지 않은 게 하나가 있거든요. 야식이라고요. 야식이. 없어지지 않는 한 배달앱은 계속 성장합니다. 알겠습니다. 야식의 매력에 갑자기 또 빠져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퀵커머스 산업 발전과 함께 유통산업의 변화에 대해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최양호 고문, 홍기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